자, 우리가 비료량만 잘 맞추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탭이 준 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만 이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기계에 측정되는 거 요거 질소분이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탭위에서 그 속아 먹은 게 이렇게 내려가면 뭐 짠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동물이다 보니까 그 소금 요구도가 높아요. 요구도가. 소금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그 소금을 먹어야만이 얘들이 배설한 거, 이 배설물의 일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우리가 왕겨, 뭐 톱밥, 그 속에 질소분이 얼마 있겠냐는 거죠. 미약하겠죠. 그럼 우리가 쓰는 그 비료 있지 않습니까? 화학 비료라 그러죠. 그 무기물 원소들은 비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비료를 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비료 주지 않은 여기 조금 한 20cm만 떨어져도 우리는 측정하면 이게 데이터 값이 얼마 나오는 거죠? 20cm 밑에. 20cm 밑에 지금 0.17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녹은 게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요 깊이를 보면 지금 요게 한 7cm 지점 들어갔거든요. 7cm 지점에 0.95라는 게 수치가 나와요. 이제 여기 태비 국물이 흘러 들어간 게 나오죠. 그러면 요게 자 15cm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15cm 지점에 0.39 나와요. 없죠? 그럼 요게 최근에 했기 때문에 녹아 들어간 게 깊이가 얕죠. 근데 요거는 뿌리가 나올 때하고 타이밍이 맞아서 좋아요. 요게 이제 봄에 새순이 나서 자랄 때 나오겠다는 거죠. 지금 내려가면. 지금 뭐 15cm 안 내려갔으니까 앞으로 요 잎이 나오고 뿌리가 나와가지고 잎이 두꺼워지고 비료 먹으려고 그럴 때 그때 요 내 깊이가 한 20cm, 25cm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질소분이 몇 프로냐는 거죠. 에너지원으로서. 질소 분해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죠. 질소 부분에 대해. 그 질소 부분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이 양은 우리가 생산량에서 비례하는데 이 가지가 자라는데 신초가 자라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농장에 그 과실을 봤을 때 그럼 조금 기름기가 종방향이 짧다는 거죠. 신초의 형태를 봤을 때. 그리고 요 비료나 이런 그 형태를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내려가도 질소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늠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복판 바닥에서 우리가 이거 가지 파쇄하가는 뿌리 없는데 주고 있잖아요. 저것도 그 나무의 생산 영양소인데 저거는 밖에다 버리고 퇴비하고 비료는 양이 부적절히 적고 그런 형태죠. 저 가지 파쇄한 거 사실은 이쪽으로 집어해줘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허비가 되고 있죠. 저거는 이제 버린다는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풀을 저기서 먹고 풀이 자라서 풀을 배가 안쪽으로 집어오면 그것도 영양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가지 자체로서는 영양이 우리 지금 직접 안 들어온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가원에서 과가 종방향 길이가 짧을 수 있다. 그거는 잎의 형태나 그 형태가 있다. 그리고 요 가지를 보면 요 가지 눈이 두 마디가 짧아져 있거든요. 여기도 짧아. 두 번 정도 억제시키기 때문에 장애를 준 거죠. 사과를 잘 커야 될 때 요 사이에 우리는 강한 물질을 써가지고 굳혀버렸어요. 여기 마디가 거리가 늘어나다가 작아지고 눈도 크기가 요 놈이 작아요. 쑥 작아져 버려요. 그럼 요 시기에 잘 자라야 될 시기에 억제를 시켜요. 요는 가지를 보면 해초리 같은 거 딱 챙겨보면 가지가 굳은 자리가 요리 몇 군데 나와요. 이게 쭉 자랐잖아요. 여기 두 군데. 그럼 여기와 여기 두 번 정도를 갖다가 두 번은 확실히 나오는데 요 안에 게 잘 표가 잘 안 나요. 여기하고 여기는 가지 마디가 완전히 짧아졌거든. 두 군데가 짧아졌는데 요 위로는 그 표나는 데가 별로 없고 가지 요 긴 거니까 잘 표가 나거든요. 근데 요 두 마디는 완전히 굳혀버렸어요. 딱 붙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봄에 신초가 자라야 될 때 우리는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를 굳혀버렸으니까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킵니다. 잎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굳혀버리가 일을 안 한 거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잎을 굳혀버리니까 일을 적게 하죠. 그러면 그 시간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 힘으로서 또 헤쳐나왔거든요, 얘가. 그리고 또 한 번 또 굳혀버린 거죠. 근데 이게 굳혔다고 해서 가지 길을 자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기 클 만큼 다 컸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과 같냐면 벼논에 그 벼가 좀 그 비록기가 많아 웃자라고 있다. 이럴 때 거기다가 우리가 억제를 실는 칼슘이나 뭐 규산이나 이런 걸 살포하거든요. 벼 자체가 나락 자체가 잎이 굳어서 가만히 있어요. 일을 안 하고. 그럼 단단해 보이겠죠. 근데 조금 이따 거기 풀리면 이것처럼 뒤로 또 먹고 또 자빠져요. 그런 시기에는 우리는 잎으로 영양을 주고 설탕을 주고 그 비료를 뿌리를 뻗치고 소화를 시키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한가물 농법이죠. 그러면 생산이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벼논에 웃자랐다고 규산을 자꾸 치고 있으면 잎을 굳히가 비료를 못 먹게 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봄에 일을 하려고 얘가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잎을 굳혀가지고 못하게 하고 또 조금 전에 또 굳혔거든요. 그 결과로서는 아무것도 득된 게 없어요. 손실만 생겼다. 잎을 굳혀버리니까 사과가 종방향으로 이렇게 클락하다 멈췄다 클락하다 멈췄다 이 두 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을 농구에서는 이 절간을 좁히는 거는 설탕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잎 자루도 짧아지고 잎도 기름기가 안 길어지고 이렇게 둥그러져요. 약간 살구나무 잎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잎을 절간을 좁히고 영양을 공급시키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 잎을 키워줘야만 사과 대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과 대가를 그렇게 안 만들고 가을에 감사비료를 줘가지고 어째 해보려고 했는데 감사비료 줬으면 소화를 시키가 봄에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봄 되면 억제를 시켜버려. 더 쪼아가지고 나쁘게 해줘요. 그래서 봄에 잎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잎을 살을 찌워서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비료량이 필요하거든요. 그 비료량이라는 거는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해 보면 제일 좋은 게 1.0이에요. 그 농가 이렇게 선도 농가에서 그 우리 사과 교육이나 견학을 가면 이 시량을 분명히 측정한 결과에 대한 우리 결과물을 봐야 되거든요. 부가적으로 잎을 리드해 가지고 잎을 생육을 이끌어 가지고 한 거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알려 그러면 잎이 행동을 한 걸 알려 그러면 이 가지를 데이터베이스를 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올해 여기서 과대지에서 과실이 달리고 가지가 자랐단 말이에요. 내년 과대지가 이 과대지의 모양, 각도와 잎의 몇 마디의 잎의 센티미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큰 잎의 센티미터, 이걸 나누어서 이 데이터를 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부실할 때 모른다는 거죠. 그 저 책자에 보면 황금을 넣고 그 4대 공식 감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그건 왜 어떻게 되냐면 단감은 요 중간에 신초가 나오면서 꽃잎표가 열어요. 근데 6번째 잎, 7번째 잎의 크기를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15cm에서 기준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잎은 25cm라는 데이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양 잎을 만들려면 우리가 전정으로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전정만 해가지고 저 데이터를 입각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대과의 사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요 신초가 나올 때 잎을 살을 찌우지 않으면 최고의 사과의 품격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태까지 비료를 주고 비료에 의해서 작물이 자라지만은 그 지하부에 준 땅의 토양에 준 비료가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거는 중요성을 엄청 가진 거죠. 봄에 모든 결정을 해버리고 뿌리를 새로 뻗치기 때문에 그건 거예요. 전년도에 우리가
낙엽이 지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있던 단풍이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뿌리가 일을 하는 시간이 달라요. 단풍이 들었으면 뿌리가 정지를 하는데 단풍이 안 들은 감사비를 먹은 나무들은 뿌리가 계속 일을 해요. 낙엽이 얼어서 떨어져도 한 20일 동안 또 비료를 흡수해요. 그러면 그 비료는 소화되지 않는 몸속에 비료로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어 죽지 않으면 이 비료는 좋은 겁니다. 몸속에서 이동해서 잎으로 갈 거니까. 그런데 얼어 죽는 단점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감사비료는 보다는 단풍을 들여서 영양을 저장하는 게 좋다. 이 단풍을 들이면 또 어떻게 되느냐면 봄에 꽃 필 때 수정률이 좋아져요. 그거는 전년도에 우리가 그 꽃 봄에 냉해가 심해서 사과가 삐뚤어지고 뭐 안 열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농장에 가보면 간간히 몇 놈은 멀쩡해요. 수정이 잘 돼 있고 잘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탄수화물 축적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스스로 그렇게 바뀌어주면 좋은데 그 동작이 완벽하게 맞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목매 시비를 하면 이 피부로서 지금 가을보다도 지금 봄비가 오고 이러면 색깔이 바뀌어요. 피부에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기 꽃을 피우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단풍이 든 거는 몸속에서 탄수화물 농도가 높아요. 설탕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목매 시비 1차분에 설탕을 20kg 써라 하는 거는 10kg 써라는 거는 얘가 먹고 충분한 에너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꽃피기 20일 전에 1차 목매 시비 때 설탕 10kg와 골드그린 2리터여서 탄수화물 공급하고 영양도 같이 공급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꽃이 확실히 크게 펴요. 몇 년 전에 그 복숭아나 자두에 가르쳐 줄 때는 설탕을 그 3kg 쓰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봄 냉해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설탕량을 늘렸다는 거죠. 봄 냉해. 그때 목면 시비가 효과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년도에 단풍이 든 나무들은 가을 내에 작년에 봄 냉해 사과가 수정이 안 되고 엉망이 돼도 멀쩡한 나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주 작년도에 영주에서 가을에 그 농장을 돌면서 컨설팅 해줄 때 작년 가을에 도장지가 많이 난 나무들 있죠. 그 나무들은 사과 열림이 없어요. 그리고 도장지 안 난 나무들은 사과 열림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뭔 말이겠습니까? 도장지가 많이 났다는 거는 가을에 후기 질소분이 많아서 단풍이 안 들었다 소리거든요. 단풍은 결국에 탄수화물 농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목매 시비를 하면 봄 냉해 월등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봄 냉해를 이기는 방법은 몸속의 탄수화물 농도 차이예요. 저희 집에 그 당감 묘목 같은 경우에는 유막 코팅 해가지고 굴치를 해놔도 봄에 너스리가 그 와도 순이 안 얼어요. 그게 설탕물보다도 더 좋은 에너지는 기름이에요. 기름. 이 식물들이 생산하는 양이 제일 적은 게 기름이에요. 참깨, 들깨, 잣, 호두, 깨금 이런 종 있죠. 그거는 연 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어요. 바로 착즙을 하면 기름 나오는 거 있죠. 그 영양소를 얘가 먹으면 제일 좋대요. 그 다음으로 맞는 수행수가 뭐이겠습니까? 과실이 당분이죠. 마늘 같은 건 당분에서 32브릭스 나거든요. 그래서 당이 높아요. 그럼 생산량이 적어요. 단위 면적당.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야기한다면 마늘이 100평에 비료 한 포를 먹으면 소화시키면 1.5kg 늘어나요. 팽당. 감자가 한 포를 먹으면 3.5kg 늘어나요.
양파가 한 포를 먹으면 평당 8kg가 늘어나요. 단위가 다르죠. 그럼 당 수치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잘 생산하려면 잎이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생산해야 돼요. 그 탄수화물 뿌리를 전달하거든요. 이 구조가. 그래서 잎을 살을 째우고 거기다가 살을 째우는 영양분과 탄수화물을 공급한다는 거죠. 목매십이 요 피부로도 먹고 많은 일을 해요. 요 자체에도 들은 게 별로 없어요. 들은 양이. 그래서 피부로 먹이면 엄청 좋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자두나 복숭아에 우리 회원들이 한 거 사무실에 그 가지를 꺾고 오면 월등히 다릅니다. 그리고 얘들이 요 꽃 피고 여기 그 번데기 같은 경우 뭐라 그러죠? 뭐 과대지라 그럽니까? 요놈도 그 번데기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예? 연차 변환부요? 연차 변환부 아니에요? 연차체남부에 연차 변환부. 변환부? 예, 그 이름이 제가 찾아가 잘 몰라요. 그 요 부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 황금알 농법엔 사과 가지를 여기 열매가 열린 가지를 7월 25일에 잘 나와서 사무실에 갖다 두면 사과가 시들어서 그렇지 잎이 안 시들어요. 근데 일반 농가에서 이 사과 열은 가지를 잘라가 저희 사무실에 가져오면 가지 오는 순간에 잎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요 과대지 속에 요 부위 번데기 같은 요 놈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품질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요 조직은 요 영양소가 잎에서도 올 수 있고 뿌리에서 올 수 있고 요 조직을 바꾼 그게 황금알 농법으로 연면시하면 바뀌더라는 거죠. 복숭아 같은 것도 5월달에 가지를 복숭아를 잘라 놓으면 복숭아가 시들고 잎이 안 시들어요. 사과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봄에 있는데 그건 더 가까이 있어요. 목면 시비에 일부가 있고 초기 연면 시비에서 얘가 바뀌어요. 단단하게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목면 시비는 피부에 탄수화물과 영양을 늘려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영양을 우리가 그 사용분의 양을 늘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늘리고 있냐면 이 나무 특성상 지금 몸속에 영양을 3개를 가지고 있으면 2개만 쓰고 1개를 안 써버려요. 햇순이 떨어지면 쓰려고 안 씁니다. 그는 대학 교수님들이 자료를 밝혀놨거든요. 비료에다가 오리표를 달아가 집어 먹여서 여기 왔다는 거죠. 뿌리에서 먹고 왔는데 그 새순이 나올 때 그 새순을 잘라서 비료를 다시 찾아가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럼 봄순이 먹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여기에 있는 걸 쓰는데 우리는 요 영양소로서는 얘가 부족하다. 영양이 외부에서 공급하는 게 목매십이 2에 1차분에 설탕을 10kg, 골드그린 2리터, 그리고 2차분에 설탕 5kg, 골드그린 2리터. 그 다음에 이제 연면십이 들어가는 거는 요 새순이 나와서 잎이 나와서 볼 때 처음 나올 때 이렇게 오므리가 나와요. 이거는 살이 쪘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펴져 버려요. 왜 펴졌나? 그 체내에서 영양 옮기 자기가 사용분이 없기 때문에 펴졌는데 요 순이나 요 아래까지 요 가는 가지 얘나 잎의 꽃피는 시기도 많이 차이 안 나요. 잎 나는 시기도 많이 차이 안 나고 연 면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나왔더라도 자기가 자라는 분은 동일하거든요. 얘와 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라는 시간은 같아요. 얘가 일찍 출발한 거예요. 얘가 조금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잎의 크기만큼 면적만큼 연면십에서 영양 흡수를 해서 자라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얘가 그 영양소를 먹고 잎이 자라주면
위에 있는 큰 놈이나 밑에 놈이나 과일 편차가 줄어들어요. 얘가 올라간 거죠. 얘가 작아졌던 원인은 초기에 잎의 크기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쪽에는 두꺼워졌고 요거는 두께를 못 두껍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가지가 가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기 연면십이 하면 면적만큼 흡수되니까 이 두 개가 동일해져요. 그럼 영양을 먹는 순간에 얘도 그 면적만큼 자라요. 두께만큼. 그래서 봄에 비가 오면 자기의 가진 잎 속에 있는 영양소로 자라줘요. 그런데 여기가 다 자라버리면 이틀만 햇볕 보면 얘들은 광합성 하려고 이제 멈춰버려요. 안 자라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리 그 회원들 마늘밭에 잎 살 빠진다. 잎 살 빠지기 전에 비료를 해라. 그 말은 잎이 성장을 하고 나면 영양소를 안 가지고 있으면 더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여기에 있는 과대지에 있는 잎의 크기가 종방향에 해당하는데 이 잎을 어떻게 빠른 시간에 키울 거냐는 거죠. 그 양이 비료 수치로 했을 때 그 일반 우리가 복합 비료나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 게 1.0의 수치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1.0. 그래서 비료 수치에 대한 건 거기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김천의 짠돌이 내 농장에서는 9월 1일 날 제가 200평에 유한을 한 포 뿌리고 단 한 번에 한 포 뿌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9월 1일 되면 그 비료를 잘 안 쓰죠. 8월 중순엔 제가 비료 처방을 했어요. 포항 가서. 근데 9월 1일에 설마 비료를 처방하는 거 잘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9월 1일에도 비료 처방을 해서 그거는 연면 시비에서 잎을 계속 두껍게 해서 비료 먹게 만들었거든요. 9월 달에 연면 시비를 몇 번 했냐면 7번을 한 거예요.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수확 때까지 한 총 13번 정도 해가지고 사과를 앵두빛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분이 없으니까 일이 많이 늘어난 거죠. 토양 이시가 있었다면 그렇게 연면시 할 필요가 없어요. 잎이 두꺼워지니까 잎이 두꺼워지고 펴져 있으면 염화가리 살포만 돼요. 염화가리 살포가 요거 펴만 지우면 되거든요. 노랗게 약간 노란빛죠. 그런데 우리는 가을 되면 칼슘을 살포해가 잎이 오므리 가지고 새까맣게 있죠. 진한 약간 녹색. 근데 잎을 만지면 바삭바삭 하거든요. 근데 또 사과 열린 자리 보면 잎이 요래 널브러지가 사과 잎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잎을 뜯어내고 있죠. 그럼 사과를 맛없게 농사 짓는 방법을 계속 연이한다는 거죠.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과한테 장애 주는 방법을 연이어서 하고 있어요. 도와줘서 품질을 높여야 될 걸 갖다가 장애를 준다는 거죠. 그 일들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려주고 우리는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양의 비료는 제일 중요하다. 우리 퇴비는 물리성 때문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퇴비를 주거나 마늘밭에 퇴비 주고 마늘밭에 양파밭에 퇴비 줬을 때 그 단위 면적당 평당 생산량을 보면 킬로그램 얼마 안 많아요. 퇴비 줬다고 해서 이만큼 늘어나는 게 절대 없다는 거죠. 데이터 양. 비료를 한 포를 주면 마늘이 평당 1.5kg가 나오는데 퇴비를 줬을 때는 1.5kg가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생산량이. 근데 그 퇴비 속에 개분을 썼을 때는 또 달라져요. 개분 속에는 질소분이 많다는 거죠. 양파에 퇴비를 많이 줬는데 그 키로 수를 계산해 보게 그 평당 400g밖에 안 늘어나요. 그런데 4kg. 그런데 비료를 한 포 주면 8kg 늘어나요. 그 퇴비가 늘어나는 양이 수치가 적죠. 물리성은 좋긴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그 무기물 원소는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료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농가에서 우리 그 한국 그 사과 재배 뭐 과수 그리고 원예
저 식물 전종에서 비료 부분은 일정하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짧게 양이- 짧게 좀 합시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지금 우리가 비료는 그 정도 양을 주시고 초기 연면 시비는 잎의 면적만큼 흡수가 되고 자랍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 비가 오면 그 비 양만큼 자라버리고 잎 두께가 금방 얇아져요. 그래서 연면 시비 횟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분이 없어지면 얘들한테 장애가 있겠죠. 얘는 조금만 도와줘도 일을 잘해요. 상부 가지나 굵은 가지는 얘들이 못 따라와요. 얘들은 영양 공급은 가지 굵기도 가늘지만은 얘가 가느니까 공급도 적지만은 얘가 생산된 영양소가 작게 내려가니까 이 가지가 안 굵어져서 다음에도 안 와요. 그래서 흡수량이 같은 시기에 연면 시비 횟수를 늘리라는 거죠. 그게 비가 안 올 때는 7일, 비가 오면 전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지가 신초가 자라는 시간밖에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잎 두께가 두꺼워지고 뿌리의 생산량이 달라질 뿐이지. 잎이 두꺼워야만이 뿌리 발달합니다. 전년도에 새거는 겨울에 낙엽과 함께 시간이 지나서 태화되가 없습니다.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새근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봄에 신초 나오는 게 그 비료 흡비력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잎의 영양 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굵은 뿌리만 뻗어나오지 새근이 발달 안 한다. 그래서 초기에 골드 그린 두 번, 골드 칼라 한 번을 살포할 때 연면 시비에서는 설탕을 3kg 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라 한 번 쓰는데 이건 언제까지 쓸 거냐면 만생종 부사에 한해서 7월 15일까지 하는데, 그리고 요 신초가 조금 길어지고 잎이 통통해지면 약간 진해지면 그때 염화가리를 1kg씩 2kg씩 늘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굵고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색이 지나면 성장분의 에너지를 움직여요. 그런데 요 색을 가리를 섞어서 약간 연하게 만들어주면 생식 기능이 많이 그게 돼요. 그러면 도장지 발생이 줄어들어요. 자기 에너지를 빨리 자기 스스로 많이 쓰고, 초기 요 가지가 잎 두께를 굵게 하면 여기 도장지 발생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도장지 발생부는 왜 나타나냐면 요 가지가 가늘고 영양을 적게 먹는 잎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광합성의 영양소가 비를 맞고 이동해서 뿌리로 가서 여기에 들어갈 공간이 적으니까 요렇게 나고, 그러면 요게 신초가 터지고 나면 얘는 공급을 더 적게 받아요. 우리 그 양수기 호수 중간에 구멍나무 끝에 압력이 약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영양이 새버리면 이쪽으로 적게 오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봄 신초를 굵게 만들어놓으면 관이 도장지 나기 전에 잎의 크기나 관의 굵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쪽 도장지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장지가 발생은 우리가 그 비료량이 적으면 도장지 발생이 많고 과일이 자라요. 그 비료량이 적정량이 있으면 도장지 발생이 적어요. 그 수치가 1.0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까지 우리가 가리 양도 신초가 좀 뻗었을 때 잎이 진해지면 3kg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골드 그린이나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에 가리도 3kg까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탕은 7월 15일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실이 컸을 때 설탕이 마르면서 아래쪽으로 맺히면 사탕이 되면 과일 피부가 나빠져요. 피부가 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탕은 7월 15일까지 과실이 탁구공 맛 할 때까지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가을에는 7월 15일 이후에 골드 칼라 1.5리터에 염화가리 1에서 3kg. 이 말은 잎이 두꺼워서 펴져 있는 상태에서 힘줄이 노랗거나 잎이 약간 두툼해서 연한 빛으로 바꿔야만 과실이 빨리 익고 과실 색태가 좋아져요. 근데 잎이 두꺼워야만이 잎 자루가 이렇게 바짝바짝 일어서요. 일어서는데 우리는 그 가을 돼서
옆 작업을 하는데 잎을 따는데 그 황금얼롱법을 했을 때는 옆 작업을 거의 안 해야 돼요. 잎 자루가 일러서 있기 때문에 잎을 따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간간히 보면 사과만 나놓고 잎을 다 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맛없는 사과를 만들고 있어요. 햇빛에 굽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료 적게 주고 햇빛에 굽어가 만든 사과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요. 앞으로 젊은이들 줄어가 우리 그 인구가 줄어요. 젊은이들. 그럼 그 인구들이 다음 세대에 먹을 소비자들의 맛없는 사과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맛있는 사과의 구조는 얘가 어떻게 만드냐면 가을에 색을 좋게 하고 동물이 먹었을 때 맛있게 하고 동물이 먹었을 때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동물이 먹었을 때 수명을 연장하게 만들어놨어요. 자기 씨앗 번식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동작을 간간히 반대의 동작을 해버려요. 잎을 뜯어서 사과의 광합성 탄수화물 생산을 적게 해서 사과를 햇빛에 굽어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름에 그 늦게 가을 8월 달 넘게 돼서 하계 전쟁할 때 이걸 바싹 잘라버리고 연 면적을 많이 줄인다. 자르고 나면 한 20일 동안 사과 잘 커요. 왜? 여기에서 오는 게 같은 양으로 오는데 잎으로 갈 게 적으니까 과실이 잘 커요. 한 20일 이후 되면 뿌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얘가 사과가 안 자라요. 도장지가 많이 발생했을 때 얘를 조금 높게 잘라가지고 뿌리의 장애를 적게 줘야 돼요. 내려가는 양을. 광합성 양을 계속 뿌리로 내려줘야 되는데 이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얼마 있으면 사과가 안 자라요. 사과 안 큰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반대로 많이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동작들을 좋게 하는 게 초기에 잎을 두텁게 하고 가지를 살을 찌우는 게 무엇보다 제일 비중이 큽니다. 뿌리로서만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수확이 앞당겨지고 썰이가 오기 전에 충분히 만생종을 다 따고 다는 시간이 남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썰이를 맞춰 가지고 맛없는 사과를 또 만들고 있어요. 비분이 작으니까 잎 두께가 얇으니까 썰이를 맞춰서 익히는데 썰이를 맞추면 과의 피부가 그 과실 그 표면에 약간 냉을 먹은 만큼 푸석거리고 맛이 없어요. 그 맛없는 사과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은 제일 첫째적인 게 토양 12량에서 출발했습니다. 12량이 맞으면 천천히 가온이 좋아집니다. 12량이 많아가 많이 자란 것들은 가지만 뻗쳐가지고 그 면적을 확보해 주면 되죠. 근데 전정은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잘못된 나무는 계속 안 열려버리니까 웃자란 거지, 그게 비료가 많아서 웃자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사하고 홍로하고 두 가지를 보면 홍로가 비료를 많이 먹어요. 홍로가 수확 끝나고 나면 과실이 없기 때문에 과실의 영양소 안 같아 잎이 두꺼워져요. 잎이 두꺼워지면 잎의 영양소 뿌리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후기 비료량을 흡수량이 많습니다. 그럼 잔량 비료가 줄어들어 있어요. 예, 여기 무주 그 무풍 쪽에 저쪽에서 여기는 홍로, 여기는 부산인데 측정해 보니까 홍로는 빨리 수확이 끝나고 잎이 두꺼워져 가지고 뿌리에 비료를 많이 먹고 이게 눈이 커져 굵어져 있어요. 근데 부산은 가을까지 열매를 달고 있기 때문에 잎이 안 두꺼워져서 비료를 안 먹어요. 그 잔량 비료가 많아요. 이 수치가 두 개 바뀌어버려요. 이 수치를 우리는 알고 알아내고 공급량을, 그러면 홍로는 더 해줘야 되고 양을 측정해서 부산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해도 되죠.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돼요? 저희 액비는 15리터로 포장되어 있고 가격은 공급가는 10만원이에요. 1.5리터 쓰면 10번 쓸 수 있습니다. 요건 영상에 촬영 안 되는 시간에 공급이라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말고 다른 생리적인 질문. 요 생리에 대한 부분. 그거는 또 이게 영상이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요건 또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몇 예. 년 지났죠. 그러니까 그 사과 잎을
안 따도 된다고 그래서 사과 색이 잘 난다고 해서 거창에 꼴짜기까지 갔어요. 예. 이제 그분한테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은 뭐 자석 같은 걸 나무 근처에다 묻었더라고. 자석. 예. 그런데 그 5리터짜리 하나에 60만 원을 주고 사왔어요. 이제 예. 60만 원을 주고 사왔는데 여기 이제 이게 왜 이런 거 저기에서 농사꾼들이 최고 잘 먹혀 이게. 예. 예, 예. 좀 남보다 잘 지어보려고 농사를 뭐 저기 하는 사람은 한테 이거 갖다 백날 갖다 줘야 필요 없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좀 솔깃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 사과밭에 일할 인부들도 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파리 안 딴다고 그러니까 뭐 저기 사고 돈은 농사 지켜달라 이거요. 예. 그걸로 믿음을 약간 주더라고. 근데 그거 60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자,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아, 잎이 두꺼워지면 얘가 잎 자루가 바짝 길었어요. 이렇게. 예, 우리가 지금 그 잎 자루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사과 착화된 데서 잎 자루가 늘어졌거든요. 그 김천의 짠돌이가 연면시박은 이파리가 다 일어서 버렸거든요. 일어시고 나니까 굳이 잎을 딸 필요가 없거든. 따라다니면서 한나절 내 잎 작업한 아줌매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인건비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잎이 바짝 일어서가 있으니까 딸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잎을 살을 찌워가지고 세워가지고 잎에 그늘을 안 지게 안 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잎이 여기 널브러지는 게 그 잎 두께가 얇으면 이렇게 늘어져요. 잎 자르기 힘이 없어요. 그 한가물 농부에서 보면 그 하우스에 그 딸기나 이것들을 가면 잎 두께로 두껍게 이걸 딱 씌워놔요. 씌워놓고 잎은 이렇게 딱 늘어뜨려 놓거든요. 그 일을 잘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동작이 안 맞은 건 그렇게 하면 더 나빠져요. 근데 김천의 짠돌이가 사과를 앵두빛을 만들어내면서 작년에 사과 잎을 거의 안 땄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두 개만 늘어지가 가려진 거면 조금만 쳐진 거면 따지 거기 잎을 안 딴다는 거죠. 그 이거는 이건 저희 한금말 농부에 사용하는 거는 4대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요걸 하면 요기 되고 요기 하면 요기 되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려요. 비료량이 이 시가 일정 공이 되는 것 같으면 잎이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면십의 영양제를 조금 쓰거나 안 써도 괜찮아요.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잎이 두꺼운데 그럼 지가 알아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비분을 먹고 지가 일을 잘해요. 그 기존의 비분을 맞추면 뿌리가 건강해서 시간이 가면 나무가 스스로 자기 자리 잡아요. 단 부족한 게 봄에 조금 잎을 키우고 가지를 굵게 요때만 바로 잡아주면 자기 스스로 잘 가요. 그리고 또 가을에 또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비가 며칠 와버리면 잎의 영속 뿌리로 많이 내려가 버려요. 그럼 잎이 살이 빠지거든요. 그때만 살짝 도와주고 잎 색깔만 가리성을 바라주면 돼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꾸는 거지 이걸 써야 보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더 좋은 물질이 있으면 더 좋은 걸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그 농업 부분에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좋다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3년 안 가면 사라져요. 3년 안 가면. 왜 그러냐? 비료가 맞아야 간이 맞아야 제일 좋은데 쌀밥을 할 때 쌀을 농사 잘 지어야 밥을 잘 할 건데 쌀은 농사 개판이나 그 전기밥을 좋은 거 사면 뭡니까?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황금알 농구할 때 이 바닥부터 잘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두 아래 위로 교류를 해서 가져올 게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비료. 그리고 강원도에 배추 뿌리 혹병을 제가 나서주는데 잎을 두껍게 해가지고 설탕 먹여가지고 비가 와서 잎에 영수 내려가서 뿌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배추 뿌리 혹병을 굶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전라도 무안에서 단감 강의를 할 때 거기 농가가 배추를 심었는데 뿌리 혹병이 생겼어요. 그 교육받고
골드 그린 설탕 쓰고 연면시비 몇 번 해주고 나니까 뽑아보니까 뿌리 혹병이 쬐끄만해져 버렸거든. 뿌리 혹병을 나수는 방법은 잎을 살을 찌워가지고 셰뿌리를 만들어가 뿌리 혹병을 굶겨 죽이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하면서 유튜브 영상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딱딱 맞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부분을 언제든지 상담을 해 다 가르쳐줘요. 왜? 비분이 맞으면 잎이 저절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봄에만 도와주면 돼요. 잎을. 그렇기 때문에 봄이 제일 중요하다. 강의 중에 보면 비료를 그렇게 마찰을 해놓고 봄에만 강의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가을에 우리가 색이 안 나는 거는 잎 두께가 얇아서 안 납니다. 잎 두께를 두텁게 만들면 요 잎 자르고 이래 써요. 쪽바로. 이래 써서 잎이 이렇게 펴집니다. 그러면 잎이 서 있으면 여기 잎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잎 두께가 두꺼운 상태에서 잎 맥이 가리 성분을 가지고 노래지면 되거든요. 그럼 잎에 의해서 빨리 이동해요. 그럼 과실이 빨리 자라요. 색도 나고 맛도 나고 다 되는데. 그럼 우리는 잎파리가 얇아서 요래 오물이 있단 말이죠. 딱딱 굳어가지고 여기에다 뭐 영양 주면 별로 효과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리 성분이 들어가면 잎 속에 영양도 없는데 이 뭐 보낼 게 있어야죠. 그럼 잎이 더 얇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처져요. 가리를 살포했으면 이동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잎이 더 처져 버립니다. 처져 버리면 또 사과를 가리겠죠. 잎 작업을 하고 났는데도 조금 남겨놓고 좀 적겠다 하면 처지는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 비가 와서 잎에 있는 영소 뿌리로 많이 가버렸어요. 그럼 뿌리에서 오다가 사과가 다 먹어버리고 잎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잎이 자꾸 얇아지면 처져요. 그래서 가을에 잎을 살을 짜가 딱 채워놔야 돼. 잎 자루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잎 작업이 인건비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잎을 따가지고 어떤 농장에 가보면 사과만 대걸대걸 남아있어요. 싹 따버리고 햇볕에서 굽어 익은 사과는 앞으로는 시장성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농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편차가 많이 일어난 부분 앞으로 개선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영양 부분에 대한 잎 작업에 대한 뭐 설명이 됐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저거죠. 우리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예, 뭐 하되 그 시기 이게 닭살한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혼동만 준다니까. 어떤 사람은 비료를 일찍 하지 말아라. 풀만 새파래가지고 토양으로 그 햇빛이 공급이 붙으니까 이게 꽃이 늦게 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한테 혼란만 준다니까. 비료를 왜 제가 4월달에 주라 그랬냐면 제가 비료를 아무리 주라 해도 그 양 안 줄 거거든요. 양을 안 줘요. 4월달에 줘가지고 조금 내려가가 새뿌리 빠질 때 먹으라고. 제가 비료를 아무리 주라 해도 안 준다는 거죠. 이시 1.0일 1.5까지 못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비료량을 4월달에 주면 5월달에 뿌리 뻗어가 잎이 두꺼워져 먹을 때 그나마 내려가라는 거죠.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비료량이. 그리고 황산가리나 염화가리는 황산가리는 요 나무 사이에 요 사이에 4월달에 조어납니다. 그 황산가리를 7월달이나 8월달 되면 사과 색이 맑게 안 나와요. 어둡게 나와요. 누렇게. 저희가 보통 황산가리를 2번 쓰잖아요. 부산에는 홍로에는 한 번 쓰지만은 그게 수확 40일, 45일 전부터 쓰잖아요. 그거 쓰면 안 돼요. 물러져요. 물러지고 색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가리는 6월 말 안에 다 줘라. 가리를. 그래서 염화가리도 요 중간에 줘놨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측정을 해주면 여기서 가리 성분이 측정돼 비료인 줄 알고 착각이 한다는 거죠. 여기는 복합비료나 우리가 그 기술센터 여기 그 토양을 5cm 밑에 15cm 흙, 요 사이 흙을 가져가라. 그럼 15cm 밑에 흙 파가지고 맹탕 이거 지금 안 나오잖아요. 비료 주기 전에 흙 15cm, 5cm에서 15cm, 5cm를 걷어내고 그래서 요 흙을 가져가서 분석을 해서 그 인산하고 가리가 많으면 밑비료 요소를 쓰라는 거예요. 요소로. 그렇죠. 인산하고 가리가 많은데 인산하고 가리 쓸 필요 없죠. 그게 밑비료죠. 예.
기비로. 가리가 밑비료고. 아니요, 그거는 측정을 해서 있으면 주지 마라 그래요. 측정을 해서 있으면 주지 마라 그거는. 이 시량을 토양 분석했을 때 가리하고 인산이 토양에 많이 나오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인산만 많이 나오고 가리가 떨어지면 NK를 뿌려서 비료 주면 됩니다. 기비로. 비료도 우리가 선택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산이나 가리가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인산이나 가리가 그리 많을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인산이 늘어나면 인산만 늘어버리면 그 인산 뭐 제품도 연면식이 많이 하고 그러면 나무 청태만 많이 껴요. 청태만.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먹이거나 잎으로 많이 공급하면 우리가 청태기가 더 나빠져요. 지금 청태기가 또 청태비 끼고 있죠. 어떤 농가들은. 그 말은 요 지상부에다가 인산 성분을 살포해가지고 여기 피부에다 먹어 있다는 묻어요. 그 인산이거든요. 그 불필요한 걸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신초를 그 연면 시비 한번 하고 그 맹물을 한번 뿌렸을 때 보면 얘가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골드 그린의 칼라를 설탕하고 물 한 말에 60cc 설탕 60g 살포해 가지고 우리 이런 채소에다 뿌리고 채소에다 살포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물을 좀 충분히 뿌려주고 오후에 그 잎을 따서 먹어보면 맛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말은 잎이 영양을 흡수해서 소화를 시키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거는 잎이 먹고 비료 이동 시간이에요. 소화시키는 시간. 그리고 오이 같은 거는 오늘 오전에 연면 시비하고 내일 오전에 물을 뿌려주면 이 연맥 심줄 사이에서 까맣게 살이 찌기 시작해요. 살이 싹싹 찌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재들이 가을에 우리가 그 과일 생낸다고 한 봉다리 사거나 뭐 이래 사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키로가 몇 킬로고 원소량이 몇 킬로 양이거든요. 가을에 우리가 과일을 익히고 색 좋게 하기 위해서 염화가리를 쓰는데 황금원농부에서 1kg에서 3kg 쓰라 그랬거든요. 3kg 양은 가리 성분 원소 양이 2kg가 넘어요. 3kg 썼을 때 가리 염화가리가 64%의 원성분이 가리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원자재 선택할 때도 우리가 농가에서 아주 편리한 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재 선택이나 잎을 살을 찌우는 방법을 아주 충분히 더 배우면 좋겠다. 그 비료도 이 시량을 연중 일정 공을 맞추면 우리가 그 연면 시비 같은 거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안 해도 잘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착색제는 지금 연면 시비 가지고 착색제를 안 써도 효과가 있을까요? 가리 쓰잖아요. 가리 쓰면 착색제를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연면 시비 할 때 비 올 때 전후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예. 비 오기 전후하고 두 번을 쳐줘요? 아니면 비 끝인 다음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올해 내가 목표가 사과를 800g짜리 좀 나오게 하겠다.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횟수를 줄이면 연면적 자라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면 횟수를 늘려가지고 내가 얼마만한 잎을 만들 것이며 얼마만한 할 건데 뿌리가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잎이 하라는 거죠. 그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9월 달에 선택을 했어도 과일 색을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위치에서 앞에 시간이 없어질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종방향을 키우고 그 뒤에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사과 기름기만 길지 볼때기 살이 안 붙어요. 그럼 볼때기 살 붙이는 건 뭘 해야 되냐? 비료가 맞춰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초기에 뭐 연면시비 해가지고 잎이 두꺼워지고 뿌리만 뻗쳐놓고 나면 요 비료량이 아래에 잘합니다. 가을에는 잎이 살이 쪄서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살이 빠지냐면 지난해처럼 비가 잘 까버리면 여기 가쁘면 안 와요. 그럼 잎이 얇아가지고 영양을 못 생산하는데 사과가 오면 먹어보고 사과 오면 먹어보고 잎이 못 먹어요. 그 잎이 일을 적게 하니까 뿌리가 일을 안 해요. 근데 사과가 이만히 달려있는데 잎이 일을 해서 갈 때는 사과 안 먹어요. 갔다가 올 때 요는 못 피고
그럼 잎 두께가 안 늘어나요. 그래서 잎 두께를 두텁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연면시비에서. 이 시량이 경주에도 그랬고 김천의 짠돌이도 이 시량이 몇이냐면 제로에서 0.3이에요. 연면시비 해가지고 잎이 두꺼워져 가지고 사과가 색이 났다가 비가 와버리면 사과 색이 또 새파래져 버려. 살려놨다가 새파래지고 살려놨다가 새파래. 얼마나 바쁘겠어요. 비료를 양만 맞추고 나면 연면시비 띄엄띄엄해도 자주 안 해도 잎이 두꺼가 이렇게 잘해 일을. 갔다가 올 때 사과에 죽어도 비료 가져와요. 근데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니 가져올 게 없어요. 일주일 있다가 좋았다가 나빠지고 연면시비 좋았다가 나빠지고 왜 그랬겠습니까? 잎의 두께를 두텁게 해도 비 오면 내려가 버리고 나면 잎으로 다시 안 온다는 거죠. 그럼 또 일을 못해요. 그럼 사과가 다 먹어버렸어. 커버렸어. 그럼 색이 또 좋았다가 툭 떨어지고 좋았다가 툭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어떤 물질을 쓰면 이게 대박 날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그거 다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속는 게 예. 농민들이고.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잎 두께를 보는 방법. 잎이 두꺼워지면 펴진다. 어릴 때는 오물이 있다. 이 두 가지거든요. 어릴 때는 오물이가 좀 커져야만이 큰 잎을 만들 수 있다. 그래 사과 종망이 길어진다. 근데 뿌리에서 가지에서 영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 상록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연면시비에 적게 해도 돼요. 겨울에 상록수는 잎의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놈은 또 뿌리가 영향이 없어요. 몸하고. 우리는 낙엽 가수기 때문에 영향이 어디 있냐면 이 몸통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몸통에 들어있는 걸 자기가 다 안 써요.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연면시비를 해도 비에 의해서 다 자라고 난 다음에 펴져 버리면 더 크지 않는다. 요게 원인이거든요. 그럼 잎이 커야만이 사과의 종망에 길어질 건데 잎의 크기를 키우는 게 잎 두께를 키우라. 근데 내가 비료량이 많이 있으면 이것도 잘 바뀌는데 보면은 비료를 오래 지금 줬다 해서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왜? 잎에서 내려가서 뿌리를 발생시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단계의 동작이 안 돼. 그럼 여기서 처음 이빨이 쬐끄만 것들이 잎이 두꺼워졌다고 해서 내려가는 양이 비료를 만들어 올라오느냐?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잎이 좀 나가야만이 비료를 가져올 건데 그때까지의 에너지원은 뭘 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연면시비 초기 해수를 늘리라는 게 요게 강의 내용 보면 봄에 그때만 강의하고 있지 그 뒤에는 쑥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요게 정말 중요한데 그 말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 몸이 나무가 하는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텃밭 농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재 쓰지 마라 그래요. 집에 있는 진간장 종이컵 한 컵 넣고 설탕 반 컵 넣고 연면시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전문 프로 농업이에요. 프로들이 우리가 좀 아마추어 쓰는 방법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간간히 우리가 아마추어 농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프로들은 정말 프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아마추어 농법은 프로한테는 안 맞다. 그런 부분이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이제 1.0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측정을 해봤더니 0.3밖에 안 돼요. 제로도 나올 겁니다. 예. 0.3이 나오면 제로도. 그럴 경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무턱대고 아무 비료나 많이 시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양을, 기술센터에서 예, 아까 이야기한 거 5cm 흙을 걷어내고 15cm 흙을 비료 주는 자리 흙을 걷어가서 기술센터에 분석하세요. 분석해서 분석치에 인산이나 카리가 많으면 기비로 요소를 주면 되고 거기에서 처방이 나오는 것이 예. 기분 1.0을 맞춰서 처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하고는 우리 기계하고는 안 맞아요. 이 측정기는 그 양액 재배하는 데가 맞아요. 양액 재배 딸기가 딱 맞아요. 이게 양액 재배 딸기도가 저 황금을 얹고 보면 잎이 두껍고 비료를 잘 먹어요. 근데 일반 재배를 하는 사람들 가면 비료를 안 먹어요. 비료를 잘 먹게 만드는 게 잎이 두께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줘야 되는데 요게 양액 재배의 정밀도 맞는 거하고 요 기계가 똑같아요. 근데 기술센터에 있는 분석치는 너무 높게 나와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요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기술센터에 분석을 하는 거는
인산이나 가리가 많아서 측정이 되면 비료 수치는 높으나 실질적으로 질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비료조라는 거죠. 그럼 몇 년 동안 안 줬기 때문에 이미 비료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작년에 김천의 짠돌이가 9월 달에 200평에 유한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지금 20cm 깊이까지 0.4가 나와요. 평균치가. 그 비료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비료를 줘도 지금 수치가 1이 안 나와요. 0.4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비료 처방을 또다시 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료 값을 여기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합 비료를 뿌렸을 때는 어느 기준이 맞는데 이제 우리는 요소로가 맞춰야 될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인산하고 칼이 있기 때문에. 풀뿌리는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김천에 그랬을 때 한 번에 그거를 맞추질 못해요. 맞출 수. 그때는 과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끌어올리면 이 과실을 갖다가 잘못하면 파괴됐을 때 제가 책임 못 지잖아요. 그리고 그 농가에도 우리가 9월 1일 날 통화하면서 비료 뿌리라 하면 저보고 올바른 사람 보겠어요? 아니 저 너무 농사 망치려고 그러는 놈이지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신이 믿을 거가 내는 요렇게 처방밖에 낼 수가 없다. 근데 할 거냐 말 거냐 안 알면서 왜 내를 괴롭히냐 하겠대.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축풍령에서 짠돌이 와가지고 그 인터뷰 같이 떠난 게 있어요. 유튜브에. 황금알 농법은 수학 공식하고 같다. 이걸 쓰려면 이게 바뀌고 이걸 쓰려면 이게 바뀌고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응용을 하면 된다. 이때까지 못 풀었던 숙제가 풀렸다. 자기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안 되던데 그 결과가 풀렸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 자기를 가르치는 사부 농장에 가서 이 시를 측정해 보니까 기계를 사가지고 자기 밭에 지금 제로예요. 0.3. 그래서 이 기계를 들고 밤에 가서 자기 가르치는 농가에 찍어본 거예요. 이 시가 0.5에서 0.9까지 나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집에는 과일이 해마다 좋게 나오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비료값 잘 잡으면 전에 장수에서 이 사과밭이 이렇게 커요. 근데 위에 한 3골 정도가 편편해요. 이렇게 약간 그 농가에 가서 제가 그 봄에 이렇게 돌면서 사모님 여기 위에 사과가 제일 좋은데 이러니까 우리 밭에 가을에 와봤냐? 아니요. 기계한테 물어보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과가 요 석줄만 제일 좋다 이게. 이 시가 1.0입니다. 이거 사과밭 끝에 이 돈 떼돈 번다 이야. 사과밭 전체에 밑에는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0.3, 0.3, 0.4, 0.5밖에 안 나와요. 이 삐딸 위에 면적 여기만 몇 띠랑 있죠. 요거는 비료가 안 빠지고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삐딱밭에 흘러가버려요. 유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 요 삐딱밭 여기는 이 시가 떨어져서 0.3에서 0.5밖에 겨우 안 나와요. 근데 위에 부분 몇 이랑 있죠. 쇄골. 거기는 이 시가 1.0이에요. 해마다 사가 좋다 이라. 많이 열고 맛있고 다 좋은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 시량입니다. 그래서 비료량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 기계로 찍었을 때 예. 비부는 이것은 질소를 측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것을 측정하는 겁니까? 아무거나 합니다. 질소 인상 칼이 그거 없습니다. 그래요? 염도 측정기기 짜보면 나옵니다. 이거. 작년에 그 경주에서 그분이 뭐 남을 밝힐 수 없으니까 미량요소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황산가리를 그 물로 타가지고 뿌렸어요. 이 시가 1.0이 나와요. 1.0 좋죠. 근데 사과잎이 얇아가 사과 절대 안 커요. 황산가리하고 미량요소를 뿌려가지고 이 시가 나올 뿐이지 질소분이 없는 거예요. 잎이 얇아가지고 입 탁 버터리져가지고 입이 탁 꼬드려졌어요. 사과가 질소분을 먹고 뭐 일 좀 해야 되는데 이 안 먹으니까 이렇게 탁 꼬드려가 사과 잎에 다 덮였어요. 그리고 연면십에도 조금 일러서다 내려잡아. 올라가다 내려잡아야 돼. 그 옆집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 집에는 복합비료 뿌려가지고 이 시가 0.58 사과 좋아요. 이제 이해되죠? 복합비료를 뿌려가지고 이 시량이 맞아야 되는데 황산가리나
미량요소 뿌리 가지고 이시가 높은 거는 사과의 그 잎 두께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색낸다고 연면십 되게 했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잎이 두꺼워지고 약간 올라갔다가 툭 떨어져 버려요. 비워버리면 얇아지죠. 그리고 영동에서 얼마 전에 거창에 강의할 때 저녁에 젊은 친구 내려왔거든요. 비닐 깔아놓고 잎이 다 떨어져 버리가 비닐이 깔아놓고 연면십이 7번하고 맹물십이 3번 10번 했어요. 잎이 없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사과 소매로 다 팔았어요. 맛을 내가지고 전화 저한테 오기로 비닐이 깔았는데 대표님 우리 사과 잎이 떨어져 보고 대책이 없다. 내도 처방할 게 없다. 당신이 내한테 가짜라 할게 100%인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피부로 흡수되는 거하고 아무리 갈반해도 도장지에 잎은 있다. 할 수 있는 거 이거 2개밖에 없다. 근데 설탕 500g하고 요거 액비 그거 하고 2리터 하고 그 다음에 염화가리하고 쓸 건데 염화가리도 이건 많이 못 쓴다. 이파리가 없어서. 근데 고마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했는데 사과만 붙어 있는 것도 연면십 해소돼가지고 이 도장지에 있는 이파리 있죠. 이것들 갈반해도 이거 안 떨어지잖아요. 그 잎을 이용해서 사과 맛을 내줬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수차상이거든요. 요걸 하면 요기 좋아지고 요걸 하면 요기 좋아지는 거지 이거 하나만 좋다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비료량이 적정하면 연면십에 염화가리가 제일 보약이에요. 생식기는 거 부위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비료를 많은 것 때문에 제일 좋은 면이 있어요. 작년에 그 영양에 엊그제 그 강의하고 왔는데 거기 제일 초보자 기농해가지고 누가 그 시기 주는데 비료를 뿌리라 비료를 많이 뿌려놨어요. 봄에 가서 우리 그 최영수 최 회장님이 가서 측정하려면 1.9까지 나와요. 1.8에서 1.9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비료 주지 마라. 연면십이라. 제고 꼴찌가 최고 좋은 사과 땄어요. 10월 말에 앵두빛을 만들어 가지고 다 커서 이 똥구멍으로 딱 벌어져 가지고 땄어요. 완벽한 사과. 근데 지금 사과를 딸 때 이 완벽하게 여기 벌어져야 되겠다. 똥구멍이 꽃핀 자리가 살짝 벌어져야 그 별 모양이 나오는